서방님,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기어이 지키고 말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돌아온 것은 집신 한 짝과 핏자국 묻은 두루마기 뿐이었습니다. 형님은 재산을 노리고 마을에는 험담이 퍼졌지요. 그러나 채 씨는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어느 겨울밤, 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죽었다 하였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채 씨는 남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에서 하루. 반나절 거리에 자리한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등지고 냇물을 앞에 둔 그 마을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봄이면 진달래가 뒷산을 물들이고 가을이면 들녘에 황금빛 벼이삭이 넘실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김치 한 보시기, 나물 한 움큼씩을 나누며 정겹게 살아갔지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모여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였습니다. 가뭄이 들면 함께 기우제를 지내고 혼례가 있으면 함께 떡을 쪄 나눠 먹었지요. 어느 집에 초상이 나면 온 마을이 상여를 메고 풍년이 들면 온 마을이 마당에 모여 풍물을 치며 밤새 노래하였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지요. 마을 뒤쪽으로는 소나무 빽빽한 산이 있었고 그 산 너머로 넘어가면 다른 고을이 나왔습니다. 산길이 제법 험하여 함부로 넘나들기 어려운 고개가 있었지요. 그 고개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고개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이면 멧돼지나 이리떼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지요. 그런 까닭에 해가 지고 나면 홀로 그 고개를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두고 이런 말을 하였지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운 곳이 세 군데 있으니 하나는 호랑이 고개요, 하나는 술자리요, 하나는 사람 마음이라고 말이지요.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윤씨 집안이 자리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제법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가세가 기울어 형제 둘이 각자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형은 마을 위쪽 기와집에, 아우는 마을 아래쪽 초가에 살면서 겉으로는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척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볼 때마다 저 집 형제는 참 우애가 좋다고 입을 모았지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윤씨 집안 둘째 아들 윤석주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선비였습니다. 얼굴이 훤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였으며 남의 처지를 제 일처럼 여기는 마음씨 고운 사내였지요. 어릴 적부터 글을 좋아하여 밤이면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 운이 닿지 않아 벼슬길에 나서지는 못하였지요. 한 번은 붓이 빠지고 한 번은 몸져 눕고 한 번은 응시조차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뜻을 꺾는 법이 없었지요. 틈틈이 글을 읽고 반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이웃집 담장이 무너지면 달려가 쌓아주고 장마에 논두렁이 터지면 밤새 삽질을 하였지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도 석주였습니다. 종이가 없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써가며 가르쳤지요. 그런 석주를 마을 사람들은 아꼈습니다. 어른들은 저 총각이 벼슬을 얻지 못한 것은 나라의 손해라 하였고 아이들은 석주를 보면 달려가 곁에 붙었지요. 그런 석주의 곁에는 채씨 낭자가 있었습니다. 채씨는 안동 땅에서 내려온 여인으로 말수는 많지 않았으나 눈빛이 맑고 손길이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어려운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배를 짜고 된장을 담그고 텃밭을 일구며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이른 봄이면 쑥을 캐어 떡을 만들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 묵을 썼지요. 남편이 책을 읽는 밤이면 채 씨는 등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기름을 더하였습니다. 석주가 밖에서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길 채비를 갖추었지요. 석주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 비록 세상에 크게 이름을 떨치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 하나 곁에 있으니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가난하였으나 서로를 아꼈고 고요하였으나 따뜻하였습니다. 그 온기가 초가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처럼 마을 하늘에 잔잔히 번져나갔지요. 그런데 마을 위쪽 기와집에 사는 형 윤태주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어른들께는 공손하였으며 아우에게는 살뜰한 척하였지요. 명절이 되면 먼저 아우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마을 모임에서는 아우를 추켜 세우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 좋은 형으로 보였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셈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어릴 적부터 아우 석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형인 자신보다 글도 잘하고 인물도 반듯하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도 더 많이 받는 아우가 눈엣 가시였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의 눈길은 늘 아우에게 더 오래 머물렀고 아버지의 기대도 자연스레 아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보며 이를 갈았지요. 형인 내가 왜 아우에게 밀려야 하는가 하고 말이지요. 거기에 고을 원님이 석주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벼슬자리 하나를 내리겠다는 말까지 나오자 태주의 속은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아우가 벼슬을 얻어 집안을 일으키면 자신은 아우의 그늘 아래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태주를 잠들지 못하게 하였지요. 밤이면 마당을 거닐었고 낮이면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날이 잦아졌지요. 태주의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것이 뻔하였으니 모른 척하였지요. 태주는 혼자 생각을 굴렸습니다. 아우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지요.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태주 자신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점점 크고 선명해졌지요. 마침내 태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석주가 부임지로 떠나기로 한 날 새벽부터 채 씨는 노자 음식을 챙겼습니다. 좁쌀떡 몇 개, 말린 북어 한 마리,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꿀물 한 병을 보자기에 정성껏 쌌지요. 밤새 기워 만든 버선 한 켤레도 함께 넣었습니다. 길이 험하다 하니 발이라도 따뜻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채 씨가 보자기를 묶는 동안 석주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무진 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트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석주는 그 손을 잠시 두 손으로 감쌌다가 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임자, 내 다녀올게. 자리 잡히는 대로 임자 데리러 오겠소. 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쁜 날인데 눈물 보이면 남편 마음이 쓰일까 싶어서였지요. 그저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오. 그때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태주였지요. 웃음 띤 얼굴로 술 한 병을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아우, 형이 직접 배웅해 주겠네. 산길이 험하다 하니 함께 조금 가세. 석주는 형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형님이 직접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채 씨는 그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태주의 웃음이 자연스러웠으나 눈빛이 어딘가 달랐지요. 그러나 채 씨는 그 느낌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형제간의 정을 의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채 씨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느티나무 뒤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이른 봄바람이었는데 어쩐지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채 씨는 손을 모아쥐고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열흘이 지나도 석주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지요. 채 씨는 처음에는 길이 멀어 소식이 늦는 것이려니 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려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채 씨는 날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서서 멀리 산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태주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집신 한 짝과 핏자국 묻은 두루마기가 들려 있었지요. 태주는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재수 씨, 어쩌면 좋소? 아우가 산길에서 맹수에게 변을 당한 모양이요. 마을 사람들이 이것만 찾아냈다 하오. 채 씨의 두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집신 한 짝을 받아든 손이, 두루마기를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채 씨는 집신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석주가 신고 간 집신이 맞았습니다. 새벽에 채 씨가 직접 삼은 집신이었으니 모를 리 없었지요. 두루마기의 핏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이미 굳어 검게 변해 있었지요. 채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가슴이 뚫린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 채 씨를 붙들었고 마을은 하루 내내 곡소리로 가득하였지요. 시댁 어른들은 차례로 찾아와 개가를 권하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홀로 어찌 살겠느냐는 말이었지요. 채 씨는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어른들은 더 이상 채 씨를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채 씨는 홀로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배를 짜고 밭을 일구고 품을 팔았지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붓과 벼루, 문 옆에 걸어둔 갓, 아랫목 구석에 개어둔 옷가지까지 하나도 손대지 않았지요. 남편의 제삿날이 되면 어김없이 밥상을 차리고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제삿밥을 차리고 혼자 앉아 있노라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채 씨는 울고 나면 반드시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는 동안 태주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수 씨를 걱정하는 척 드문드문 찾아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논밭 문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지요. 아우가 죽었으니 그 재산은 집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 씨가 단호히 거절하자 태주는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였지요. 이웃 사람들에게 채 씨를 험담하고 저 여인이 남편 재산을 혼자 꿀꺽하려 한다는 말을 여기저기 흘렸습니다. 심지어 관가에까지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하였지요. 채 씨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억울하였지요. 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 씨에게는 아직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힘을 기르려면 버텨야 하였지요. 채 씨는 날마다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며 혼자 다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기어이 지키고 말겠습니다. 그 다짐이 채 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지요. 석주가 집을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달리 눈이 많이 왔지요. 첫눈이 내리던 날부터 그치지 않아 마을 어기 느티나무도 초가 지붕도 장독대도 모두 하얗게 덮였습니다. 물독이 얼고 우물이 얼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사람 팔뚝만하게 자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웅크렸습니다. 채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홀로 등잔 하나를 켜놓고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하고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소리만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지요. 등잔 불꽃이 가끔씩 흔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파고드는 것이었지요. 채 씨는 배틀에 손을 올리고 있었으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편이 떠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채 씨는 천천히 일어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등잔불을 당기고 가만히 위패를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지요. 대문 쪽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을 흔드는 것이려니 하였지요. 그런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힘없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긁히는 소리였지요. 채 씨는 배틀에서 손을 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맹수가 내려온 것인가 싶어 숨을 죽였지요. 그런데 그 소리 틈새로 바람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모를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채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떨리고 기진맥진한 목소리였으나 채 씨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였습니다. 임자 나요. 나야. 채 씨의 손에 들려있던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그 목소리가 환청인지 꿈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채 씨는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 씨는 이를 악물고 대문 쪽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며 달려들었지요. 등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사내였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 움푹 꺼진 두 볼, 상처 자국이 가득한 이마, 서리가 맺힌 눈썹 위로 가느다랗게 뜬 두 눈이었지요. 그러나 채 씨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3년을 잊어본 적 없는 눈빛이었으니까요. 서방님,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석주의 손을 움켜쥐었지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래져 있었지요. 채 씨는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울어도 늦지 않았지요. 먼저 석주를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였습니다. 채 씨는 석주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온 힘을 다해 방으로 데려갔지요. 석주의 몸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것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방 안 아랫목에 석주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었지요. 석주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지요. 형태주가 고용한 악한 둘이 산길에서 뒤통수를 쳤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채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졌는데 기적적으로 굵은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었지요. 깊은 산속에서 혼자 상처를 추스르고 이름도 모르는 두매산골 화전민들 틈에 숨어 살았다 하였습니다. 3년이 흘렀지요. 임자 생각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소. 죽더라도 임자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소. 채 씨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흐느끼는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요. 형님, 눈을 피해야 합니다. 아직 돌아오신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석주는 아내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석주는 3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버텨왔는지를 읽었지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채 씨는 석주를 광에 숨겼습니다. 낡은 솜니불을 몇 겹 깔고 그 위에 석주를 뉘었지요. 볏짚을 쌓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우물에 물을 길어다 상처를 씻어내고 들에서 캐온 약초를 빻아 상처 위에 바르고 멀건죽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먹을 것을 드렸지요. 석주의 등에는 깊은 칼자국이 3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구르면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악한들에게 직접 당한 상처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최 씨가 천을 갈아줄 때마다 석주는 이를 악무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애었지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밭을 일구고 배를 짜다가 밤이 되면 등잔을 줄이고 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석주에게 그날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누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저자에서 무슨 물건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최 씨도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날에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가고 석주의 얼굴에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빛이 돌아왔지요. 최 씨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편 마을 위쪽 기와집의 태주는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최 씨의 집에서 밤마다 국 끓이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이웃 안악에게 전해 들은 것이었지요. 홀로 사는 여인이 이 추운 겨울에 밤마다 무엇을 끓이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나무 쓰는 양도 부쩍 늘었다 하였지요. 태주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마 싶으면서도 혹시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3년 전 악한들에게 단단히 일렀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오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악한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만 하였지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낭떠러지가 워낙 깊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지요. 지금 와서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주는 평소 자신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신복 하나를 불렀습니다. 최 씨 집 근방을 며칠 살펴봐라. 밤낮 없이 지켜보고 수상한 것이 있으면 즉각 알려야 한다. 신복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지요. 그날 밤부터 최 씨의 집 담장 근처에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 소리인 듯, 발소리인 듯, 낙엽 스치는 소리인 듯, 옷깃 스치는 소리인 듯 하였지요. 최 씨는 눈치채었습니다. 광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였고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천을 둘렀지요. 석주에게는 속삭였습니다. 형님 쪽에서 사람을 붙인 모양입니다. 숨소리도 내시면 안 됩니다. 석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날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은 태주의 신복이 직접 최 씨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온 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그친 맑은 밤이었지요.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는 바람에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신복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광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대었지요. 그때 최 씨는 이미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마당으로 들어서기 직전 최 씨는 석주를 광 구석의 솜잎을 더미 속에 꼭꼭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사 그릇들을 양손 가득 들고 광으로 들어가는 신용을 하였지요. 신복이 광문을 벌컥 열자 최 씨는 놀란 척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요. 어머나, 이 밤에 웬 사람이요? 신복은 오히려 당황하여 버벅거렸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속마음을 꾹 눌러 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곧 제삿날이라 그릇을 추리는 중이요. 한밤에 남의 집 광에 들어오는 것이 예의가 있어? 신복은 끝내 허탕을 치고 물러갔습니다. 광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솜잎을 더미가 살짝 움직이더니 석주의 손이 삐져나왔습니다. 최 씨는 그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반드시 살아서 저 악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 고생이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3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흐르자 석주의 몸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앉는 것은 물론 천천히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지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목소리도 제 소리를 찾아갔습니다. 밥도 2그릇씩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주는 몸이 나아갈수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지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지요. 그래야 채 씨가 3년을 버텨온 것이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석주와 채 씨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혼자 형에게 달려가 따지는 것은 소용이 없었지요. 태주는 마을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었고 석주는 지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이 형을 고발하였다가는 오히려 기이한 일을 꾸민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석주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부임하기로 하였던 고을의 원님이 아직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원님은 석주를 직접 면담하고 벼슬을 내리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주의 사람됨을 가장 잘 알고 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임자, 내가 직접 나서면 형이 먼저 눈치챌 것이요. 임자가 원님을 찾아가 주어야겠소. 채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 채 씨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고을 관악까지는 걸어서 반나절이 걸리는 길이었지요. 눈이 쌓인 산길을 혼자 걷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도착하였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 문지기들은 채 씨를 돌려보내려 하였지요. 홀로 온 안악이 원님을 뵙겠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이 고을로 부임 오기로 하였던 윤석주의 아내입니다. 원님께 직접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문지기들이 잠시 주저하였지요. 원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원님은 채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채 씨는 원님 앞에 단정히 앉아 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남편이 형에게 배신당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3년 만에 만신창이로 돌아온 것, 지금도 직 광에 숨어 몸을 추스르고 있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원님은 조용히 채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지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원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내 직접 확인하겠소. 그날 저녁 원님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보내 석주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석주와 원님이 마주 앉았을 때 원님은 석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원님의 명이 떨어지자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포졸들이 이른 아침 태주의 집으로 들이닥쳤지요. 태주는 영문을 몰라 버벅거렸으나 관하로 끌려오고 나서야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청 안에 석주가 서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처음에 잡아떼었습니다. 아우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쁠 따름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목소리를 높이고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미 며칠 전부터 사람을 풀어 태주가 3년 전 고용하였던 악한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악한 둘은 이웃 고을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태주에게 돈을 받고
석주를 산속으로 끌고 가 낭떠러지로 밀어뜨렸다고 순순히 자백하였지요. 받은 돈의 액수까지 그날 입었던 태주의 옷 색깔까지 낱낱이 풀었습니다. 포청안이 한동안 고요하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석주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지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이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냇가에서 가재를 잡고 함께 뒷산에서 칡뿌리를 캐던 형이었지요. 그 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태주는 끝내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죄목이 낱낱이 기록되었고 판결이 내려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려 하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탄성이 마을 안을 가득 채웠지요. 다음 날 석주는 비로소 환한 대낮에 마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지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와 석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누구는 손을 잡고 누구는 등을 토닥이었지요. 얼마나 고생하였느냐,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석주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다 받으며 조용히 웃었지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 씨는 석주가 걸어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바라보았지요. 3년 전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지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뒷모습이 아닌 정면이었지요. 석주가 가까이 다가오자 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였습니다. 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소리도 없이 그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석주는 채 씨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내밀었지요. 채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지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두 사람을 반기는 것 같았지요. 그 뒤로 석주는 원님의 청거로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크게 높은 자리는 아니었으나 고을 백성들을 돌보는 자리였지요. 억울한 이의 말을 들어주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하였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지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그 일에 녹아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채 씨는 남편 곁에서 전과 다름없이 살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짊어진다는 것이었지요. 밥상을 차릴 때도 장작을 팰 때도 봄비가 내리는 날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을 때도 언제나 둘이었습니다. 채 씨는 그것이 좋았지요. 3년의 혼자가 끝났다는 것이 실감 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마을길을 걸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눈길을 주곤 하였지요. 어떤 늙은 어른은 말하였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겠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은 악한이 아닙니다. 바로 형 태주이지요. 태주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기심을 품은 채 웃으며 곁에 있었을 뿐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반면 채 씨는 증거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로 3년을 버텼지요. 진실은 감출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채 씨가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지요. 지극한 마음은 하늘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채 씨가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3년을 버텨낸 것, 석주가 낭떠러지에서도 살아 돌아온 것,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 끝내 진실을 밝혀낸 것. 그것은 재주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낸 일이었지요. 어떤 밤은 너무 길고 어둡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긴 밤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채 씨와 석주가 그러하였듯이 말이지요.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